자, 이번 시간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표 4개짜리입니다. 3개짜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요,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제가 어디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냐면, 저랑 같이 페이지로는 우리가 교재로 가시게 되면 뒤에 파트가 있거든요. 뒤에 박스가 있어요. 여기를 제가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앞쪽으로 다시 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527페이지입니다. 자, 52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중요한 게 이제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가지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앞쪽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527페이지 가시면은 지역 분석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역 분석이 먼저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자,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 분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제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여기 3번 출구에 옆에 어떤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평가사한테. 그럼 토지하고 이제 건물이 있죠. 그럼 대상 부동산을 의뢰하게 되면 평가사는 이 부동산부터 보는 게 아니라 대상 지역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대상 지역을 봐서 자, 이 지역의 평균적인 이용을 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해요. 지역 분석을. 자, 얘가 선행입니다. 자, 그래서 평균적이 보통 강남역 사거리 내는 상업용도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적 이용, 사용을 판정하는 게 얘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아파트 사실 때 어떤 중개업소 가셔서 몇 년 몇 층짜리 뭐 레미안 아파트 주세요 그러지 않고 어느 지역이 나와야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이에요.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이 아니라 그 시세를 봅니다.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사는 대상 부동산 자체를 평가하죠. 그래서 개별 분석으로 갑니다. 개별 분석. 자, 가서 평가를 하죠. 그럼 여기는 표준적 이용이 아니라 가장 좋은 용도로 내가 이용을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이걸 판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구체적인 가격을 알아보거든요. 구체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감정평가하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하고 얘가 후행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암기기법이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선지표 후계체.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산을 볼 때 전체 숲을 보는 게 지역이고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럼 지역적이 거시적이다, 전체적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부분적에 대한 미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광역적으로 본다면 얘는 부분적으로 보는 지역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토지의 특성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배우셨죠. 인접성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자, 개별 분석은 개별성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개별성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이제 최경의 판정을 제시해준 도움을 더 주기도 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중요해요. 527페이지 박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지역적 요인 분석해서 지역 특성 파악한 다음에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하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그래서 개별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 지역성 같은 거 관련되고요. 개별 분석은 개별성. 지역 분석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역 특성에 제약하여서 채용을 결정하죠. 그럼 지역 분석은 이제 사례 자료 수집의 범위를 파악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역 분석이 그 사례 자료를 파악한다는 자체가 이 동의수급권을 파악해요. 동의수급권. 그래서 동의수급권이라는 건 사례 자료의 최원만권입니다. 자, 동의수급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수급권 안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 지역 분석은 사례 범위를 설정해주는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지역 분석은 당연히 동일수급권 내 인근 지역과 유사지역, 지역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채용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지만 개별 분석은 내부적인 거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가격제 원칙은 제가 후수를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제가 521페이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안내합니다. 자, 521페이지가 중요해요. 그럼 521페이지 가시면은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있다는 거죠. 자, 동일수권 내에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대상 분석에 속해 있는 곳이 있고 속해 있지 않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속해 있는 곳이 인근 지역이면 속해 있지 않는 것이 유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에 내가 이 대상부동산을 이 강남역에 있는 대상부동산을 의뢰를 했어요. 사례를 가지고 비교해달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없어요. 그럼 유사지역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역삼역입니다. 자, 역삼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사례만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대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가장 중요한 건 대상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는 지역에 나오고요.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직접 열어주지만 얘는 간접 열어주고 특히 얘는요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꼭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거리와는 감각이 없다는 거.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정의가 가장 유력한데 감치게 나와 있는 정의인데요. 521페이지 가시면 인근 지역의 의의입니다.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어야 되죠. 얘는.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농도 기능과 같이 동질성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인근 지역은 조건이 대상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동천과 같은 지역 사회보다 좀 작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경계 및 범위는 자 우리가 경계 설정은 뭐 지역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 이거 한번 나왔습니다. 동일수권이 너무 넓어요. 그럼 사례는 많지만 가격 판정이 어렵죠.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좁으면 사례 선정이 어렵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근 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 경계가 뭐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넘기시면은 자 인근 지역의 변화라는 자체가 이제 생애 주기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잘 출제됐다가 지금은 우리가 밑에 나오면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시는데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또 생애 주기가 있다는 거죠.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그림이 직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수예요. 내용 연수.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 지나는 거죠. 기간. 자, 그러면 어디가 막 재개발됩니다. 재건축되면. 그럼 우리가 막 성장을 하죠. 성장기는요. 신축 부동산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되다 보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왜 상향여가라는 거 들으셨잖아요. 상향여가. 하위계층, 상위계층으로 막 바뀌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떻습니까? 투기 현상이 개재되기 쉽고요. 신축 부동산이 거래가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성숙합니다. 성숙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여기서부터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여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럼 쇠퇴기라는 건 뭐냐면 자, 이 지역이 낙후됩니다. 건물이 내용연수가 다 돼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되다 보니까 유지갈비 많이 들어가요. 그럼 땅값이 낮아지겠죠. 그럼 쇠퇴기라는 것은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재개발이 시작 또는 하향여가 시작돼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자, 올라가는 것이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천이기에 가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자극을 해요. 그럼 잠시 성장기만큼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하기로 간다. 이렇게 도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성성세천학.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 수고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성장기는 집가상수이 높고요. 성숙기는 집가수이 높다. 사람도 쇠퇴할수록 천해지잖아요. 쇠퇴기가 먼저고 천이기가 나중이다.
천이기는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20페이지 성장기로 가시면은 박스에 집가 상승률이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지역 내 투기적 경쟁이 치열하고요.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성이 높은 사람 젊은 계층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신축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상향여가가 활발하죠. 자, 성숙기로 갑니다. 성숙기는 이제 집가 상승이 활발한 게 아니라 박스에 보시면 가격 수준이 최고로 높죠. 집가 상승률이 안정이 되고요. 집가 기능은 정상이며 유동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된다. 자, 세특기로 갑니다. 세특기는요, 집가 상승률이 저하되죠. 이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향여가가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성장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유지비가 또 건물에 대한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천이기는 뭡니까? 자, 필터링 현상 중에서 하향여가가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수요가 약간 자극을 하지만 가격은 성장기만큼 상승이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다. 재개발이 활발하고 성장기 도래하게 되어 가격이 또 반전되는 현상. 자, 악화기는 완전히 슬럼화돼요. 그래서 여기서 전 단계로 슬럼화 전 단계로 아무런 개선 없이는 계속 악화된다는 얘기죠. 다시 또 성장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유사지역은 요거만 보시면 돼요.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거리의 원금 개념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동일수권도 정의만. 자,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가격 형성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존재하는 권역이에요. 서로 대체 경쟁 관계 나타나고요. 수용급이 가능한 지역이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이 된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물론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이 되죠. 그럼 넘기시면은 뭐가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냐면 주거지에 대한 동일수권 파악서부터 쭉 용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도 그렇게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보시는데요. 자, 용도에 따라서 동일수권에 대한 범위가 다르죠. 그러면 자, 우리가 동일수권의 주거지는요, 통근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통근이 가능한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도심에서 자, 1시간 내는 들어와야지만 이 통근이 가능하죠. 근데 막 4시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도심과의 통근 동그라미,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회적 지위 명성에 따라서 대체관계가 성립할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거 보시고요. 자, 상업지는 배후지예요. 배후지가 뭐냐면 상권이거든요. 배후지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상권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배후지라는 것 동그라미 치고 고도와 보통상업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는 자, 고도상업지와 보통상업지를 본다면 고도상업지는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서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전국을 다 커버하죠. 근데 보통은 우리 앞에 있는 슈퍼입니다. 그럼 고도상업지가 더 그 규모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 고도가 광역적인 상업 배후지를 배경으로 하고 비교적 동일수권이 비교적 큽니다. 근데 보통 이 상업지역은 우리 동네 슈퍼예요. 우리 동네만 커버하잖아요. 좋겠죠. 그래서 동일수권보다 작다. 자, 공업지는 그냥 우리 제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 생산성이 있어서 뭐 1억이 생산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1억 정도 된다. 농지는 통상적인 어떤 농업 경영과 가능한 거리가 일치하는데 얘는 출제 안 됩니다.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가 벼벼쳐 보세요. 자,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를 앞쪽에서 토지의 용어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자, 후보지는 택지 지역 상호아닙니다. 그러면 농지가 택지, 상업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라는 자체의 가치를 매길 때는 장래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가 아니라 가정 중에 이 후보지인데 후로 감정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로 합니다. 후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자, 우리가 농지가 상업지로 바뀐다는 소문이 돌고 10년째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평가사 입장에서는 후 가치보다는 전후의 가치를 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성숙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낮다는 거는 그 택지로 성숙해지는 속도가 낮아서 완만해서 한 10년, 20년째 안 바뀐다는 거죠. 자, 이행지는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지역 내죠. 그럼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죠. 그럼 얘네들이 주변 용도 지역이 여기 왜 들어가냐?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는 아까 여기가 강남역이고 여기가 유사지역이 역삼역이면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면 자,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업지로 들어가자는 얘기죠. 그럼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후보지도. 이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행지도 어떻습니까? 주거용지로 해서 상업용지로 바뀐다면 여기 상업용지로 가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5번에 이행지와 후보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행지 또는 후보지 동의수권은 이행 전환 후에 종별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밑에 가시면은 속도가 이행 속도나 전환 속도가 완만한 속도가 낮은 경우는 우리가 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이 박스를 정리해서 별표 3개짜리라고 했는데 밑에 가치해제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앞쪽에서 제가 수용급의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평가사가 가격, 가치를 매길 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맨 밑에 가시면 어떤 가치 형성 과정의 법칙성이고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 어떠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법칙성이라든지 지침으로 사진하는 거예요. 그럼 박스를 보시면은 가치의 원칙의 체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채용의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거기 보시면 내부적의 균형과 외부적의 적합의 원칙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치의 제 원칙이라는 것은요, 일단 경제 원칙에서 기초를 뒀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 현상이 주로 발견되지만 감정평가의 고유의 원칙인 체계 원칙과 적합, 외부성의 원칙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지역 분석과 개 분석을 일부러 안 지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적합과 균형을 연결하기 위함인데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용의 원칙이 한번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가시는 걸로 하고요. 자, 가격제 원칙은 채용의 원칙이 가장 주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부동산 고유의 원칙입니다. 부동산만 나타나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용도가 다양해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고유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칠판 중에는 일반 제약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쓰다가 여성분들이면 분반대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토지는 그렇지 않아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용도로 선택하게 된다는 부동산이 채용 원칙을 전제로 깔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 얘와 이 체계도가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이 들어가는데 이 원칙에서 우리가 항상 그 요리를 시킬 때 메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2가지를 놓고 적합의 원칙과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을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일단 529페이지 가시면 채용의 원칙이 있어요. 채용의 원칙은 이 채용을 전제로 파악하자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가자는 거죠. 이 표준으로 형성되는 원칙으로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자, 채용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철역 사거리에, 강남역 사거리에 보통 100m는 상업용도 이용해야지 거기다 공장이나 주택지면 안 되잖아요. 이 역 옆에. 그럼 객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 통상적 양식과 이용률을 가진 사람이 합리적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론적 근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3번에 중도적 이용이라는 건 가까운 장래의 대상 부동산의 새로운 채용을 도래할 예상될 때 그 대기 과정에 대한 현재를 중도적 이용이라고 하고요. 초과 토지가 나왔습니다. 초과 토지가 현존 지상 개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면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잉여가 아니라 초과근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있는 애 동안 치시고요. 투기적은 여러분 생각하시더라도 투기적은 좀 비합리적이다, 불확실하다, 그리고 판단하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판단에서 어떤 투기적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합법적이라는 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외부적과 내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는데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핵심적인 거를 적합과 균형부터 갈게요. 그래서 페이지로는 532페이지 균형부터 가겠습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자, 이걸 나중에 또 후수를 하겠지만 저번 시간에 아마 기능적 강가를 배우셨습니다. 자, 기능적 강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설계나 설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균형은 뭐냐면 내부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자체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죠. 개별 분석을 하면서 균형의 원칙을 따진다는 거죠. 자체니까. 자, 갈게요. 균형 중요합니다. 자, 532페이지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입니다. 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려면 부동산의 구성 요소들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합니다. 구성 요소라는 게 중요해요. 이 구성 요소가 내부가 생략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생산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연관되는 게 양가로 5번. 자, 개별 요인 분석이 개별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원가 방식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원가 방식은 모르니 두 번째 내부 균형의 상실에 기능적 강가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설계 분량이나 형식의 구식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 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적합. 페이지로는 536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지만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90%입니다. 자, 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적합의 원칙은 자, 아까 균형은 그 부동산 자체의 내부적인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주택이 있다면 주택이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이 안에 이 주택 자체가 뭐 어떻습니까? 뭐 타운하우스다.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뭐 럭셔리하게 짓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 설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딱 문을 확 여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게 안 맞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이 안 맞습니다. 외부적인 환경. 자, 외부적인 환경이 안 맞는다는 거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 동사가 외부에 대한 환경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치유가 가능하지만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 강가라고 보셨죠. 자, 그래서 지역 분석과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역 분석 관련된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지역 분석과 연결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간다. 자, 적합의 원칙 의의입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려면 당해 부동산이 그 환경입니다. 이 환경이 외부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성립 근거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가시면은 자, 관련 가격지 원칙은 이제 적합과 균형을 구분하셔야 되고 특히 5번으로 갑니다. 양가로 5번.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되겠죠.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경제적 강가 판단 기준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유력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527페이지로 가시면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527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과 관련되는 게 적합이에요. 그럼 적합은 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되고요. 감가와 관련되고 개별 분석과 관련되는 게 내부적인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의 원칙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거는 기능적 감가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7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균형 원칙, 물리적 감가로 보지만은 우리가 기능적 감가로 좀 고쳐주는 것도 좋아요. 물리적은 틀린 건 아니지만 기능적 감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야매로 지역 분석이니까 여기 지읒 들어갔잖아요. 적합.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니까 균형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유력해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로 우리가 부동산 가격제 원칙이 이 두 가지 원칙 중에서 13가지 원칙이, 11가지 원칙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나머지 사이드는요, 우리가 그냥 내부적, 외부적, 토대가 되는 원칙 보는데 그렇게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가격제 원칙은 의의에서 거의 힌트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앞쪽서부터 간다면 530페이지로 가시면 토대가 된다는 게 있어요. 토대가 된다는 거는 채용을 하기 전에 전제로서 미리 바탕을 주고 깔고 가자는 거죠. 그게 바로 변동과 예측입니다. 자, 변동은 변동한다는 게 들어가고요. 예측은 장래를 예측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항상 다르죠. 그래서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을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기준 시점이라는 거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된다는 원칙은 뭐니? 그럼 변동의 원칙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측한다. 그럼 과거와 현재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그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장래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그럼 장래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예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평가사는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수익을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사이드이기 때문에 의 정도만 가져가세요. 변동의 원칙 530페이지 보시면 변한다는 게 나와요. 모든 현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 항상 변한다. 내외적인 게 부단히 변하고 가치 형성도 변동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거는 밑에 가시면 양가로 4번의 감정평가 활동에 적용해. 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시 시점을 확정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것만 체크하세요. 시점. 그 다음에 예측입니다. 예측은 예측한다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장래라는 글씨가 들어갑니다. 수익이 발생하죠. 가치 형성을 예측한다는 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장래이익을 현재 가치로 하기 때문에 장래가 나오면 무조건 예측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성립근거는 영속성 관련됩니다.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장래이익을 예측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532페이지 가시면 균형의 원칙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 533으로 가시면 수익 체증 체감도 내부적인 건데, 자, 이것도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수익 체증 체감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요. 자, 건물이요. 수익이 계속 체증하다가 체감하게 되면 추가 투자하면 안 돼요. 추가 투자에 적극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의의만 단위 부동산에 계속돼서 투자를 했을 때 단위 투자당 순수익이 증가하다가 손익분기점 후에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럼 단위 투자당 순수익이 계속 가다가 감소한다거나 하면 무조건 요거는 수익에 대한 체증 체감입니다. 특히 추가 투자에 대한 적극 판단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여의 원칙은 좀 보셔야 됩니다. 기여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여한다. 자, 너 거기 기여하는 게 뭐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기여의 원칙이 선행돼야지만 균형의 원칙이 맞거든요. 수행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20층짜리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기능적 감가예요. 낮게 평가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7억으로 감가됐다면 1억으로 추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것도 추가 설치에 대한 추가 투자의 판단이죠. 그러면 만약에 8억이 된다면 안 합니다. 간단하게 생산비를 합친 건 아니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기여도가 있어야 돼요. 뭐 15억이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15억이면 추가 투자하기 때문에 그럼 기여가 되니 균형도 맞다는 거죠. 기여가 선행, 균형이 후행 들어갑니다. 자, 기여도 기여한다는 게 들어가죠. 자, 그럼 의에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그 구성 요소의 수익 획득에 따라 기여도라는 것 동그라미. 자, 생산비 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기여 가치의 합이 전체 부동산 가치죠.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과 같이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수익 배분도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수익 배분도 그냥 간단하게 보십시오. 자,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 이렇게 띄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수익 배분도 내부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내부적인 거가 투입된다는 아까 생산 요소가 그 구성 요소가 생산 요소예요. 그럼 우리가 생산 요소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대가는 지대를 받고요.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받고 자본의 대가는 이자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게 들어간다면 경영은 우리가 이윤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면 고정 요소예요. 근데 임금이라는 건 자기만큼 돈 안 주면 단지를 이직하거든요. 그래서 가변 요소에 배분되고 토지에 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순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입 방식에서. 그러면 잔여가 나왔다, 잉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수익 배분인데 이건 안에 수익 배분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수익 배분은 잉여 생산성의 원리로 나왔습니다. 의의갑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수익은 자본, 노동, 경영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 그러면 수익이 배분된다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잔여 수익에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는 넘겨보시면은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부동산에 기속되는 순수익의 기초로 가격을 구하는 이 수입 방식이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인 거. 그럼 잔여 나왔다? 그럼 무조건 수익 배분이에요. 자, 그래서 수수기준을 암기하세요. 그럼 수수기준은 이 네 가지는 기여가 앞서니까 이 네 가지는 내부적인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이제 조금만 하면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적합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537페이지 외부성의 원칙은 그냥 쉽게 보세요. 만약에 주택에 여러분들 공원이 들어서면 긍정적인 내부성이 되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불외부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성도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고 봐야 돼요. 적합의 원칙도요. 부동산을 나타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고유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은요.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 요인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그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되니까 외부성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자, 경쟁도 외부적인 거예요. 경쟁. 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경쟁자가 많죠. 우리 종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외부에 나가면 경쟁자가 많을 것이다. 그럼 만약에 순두부찌개가 장사가 막 잘 돼요. 줄을 서죠.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럼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또 경쟁이 나타나니까 또 순두부찌개가 많아져요. 그럼 초과이윤이 소멸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의의해 보시면은 일반 경제 활동과 같이 부동산도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 관계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럼 초과이윤을 찾아서 가고 또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또 경쟁이 야기돼서 초과이윤이 소멸될 수 있다. 경쟁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기타의 재원칙은 대체 원칙이 경쟁의 원칙과 관련되는요. 대체는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대체 원칙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대체가 이제 비교 방식 때 성립되는 원칙이거든요. 그럼 대체 원칙은 간접적으로 경쟁의 원칙에 영향을 주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동의수급권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럼 사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사례를 가지고 대체 관계를 성립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있고요. 사례가 있고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대체라는 것은 물리적인 대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토지, 건물 다 개별성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게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옆에 건물이면 용도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강남역이다. 그럼 여기도 상업용이지만 여기도 상업용이에요. 용도가 같고요. 엘리베이터 있겠죠. 기능도 같고 가격 면에서 대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리적 대체가 아니라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비교 방식 때 많이 사용합니다. 대체 원칙을.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구하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사례와 대상이 만약에 효용이 똑같대요. 효용이 같다는 것은 엘리베이터 같은 기능적인 거예요. 그 만약에 5층짜리 건물에 둘 다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그럼 효용이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가격이 싼 거 선택하죠. 그럼 얘가 5억이다, 얘가 3억이다 하면 얘를 선택하겠 싸니까. 근데 가격이 만약에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거 선택하거든요. 그러면 효용이 동일하면 가격이 싼 거, 가격이 동일하면 효용이 큰 걸 선택한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3방식과 관련됩니다. 비교 방식은 당연히 토대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대상부동산에서 구하는 것을 직접법이라고 하고요. 자, 사례부동산에서 구하는 것을 간접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교 방식이 가장 토대가 되지만 원가도 내가 그 원가를 못 구하면 자,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고요.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3방식 적용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대체 원칙 갑니다. 자, 대체도 대체한다는 게 들어가요. 위에 가시면은 가격은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 등의 가격과 상호작용해서 형성이 되고, 자, 3방식의 기초가 되죠.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의 적용도 3방식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도 경쟁이 됩니다. 가격의 이중성과 연관이 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 기회비용만 제가 해드리면 되죠. 자, 기회비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기회비용은 요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고 가요. 대체 원칙. 그래서 대체를 전제로 깔고 간다는 것은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A와 B를 봤을 때 기회비용의 원칙은 뭐냐면 기회비용을 따지자는 거죠.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낫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주거지예요. 그럼 주거지라는 거는 용도가 같죠. 그 다음에 기능도 같고 가격도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회비용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주거지는요, 항상 주거지만 사용된대요. 근데 얘는 상업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주거지로 간다는 건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기회비용이 있는 게 높게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칙은 경제적 선택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포기해야 하는 차선의 경제적 선택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자체가 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때요? 기회비용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도심 지역의 공업지역과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도심에 있는 게 시장 가격이 더 높죠. 왜냐하면 도심은 상업지를 이용하잖아요. 또 그 비싼 상업지가 포기하고 공업지를 이용했다는 거는 어때요? 그만큼 기회비용이 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도심지 공업지가 상업지로서 우리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적합과 균형입니다.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 균형은 개별 분석으로 그렇게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 파트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 가격 지원 원칙을 같이 묶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